너무 얼굴이 크네.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저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안혜진님 얼굴은 보이네요. 다른 분들은 얼굴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면 다 물개 박수. 네, 아리백, 감사합니다. 네. 네, 안혜진님 덕분에 제가 덜 떨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인사 처음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이원영입니다. 이제는 이제 합당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됐고요. 네. 잘 들리시죠? 계속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25년 동안 탈핵, 그리고 탈석탄, 그리고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를 최대한 좀 막아보려고 운동을 해왔는데, 그 운동이 저는 국회로까지 연장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보좌진들도 뒷받침이 되고 여러 정보나 관련된 권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지난 25년 동안 일해왔던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기를 저 스스로도 기대를 하고요. 하지만 이게 성과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무거운 자리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토론회는 지금이 이번 아리백 웨비나가 저한테 처음이거든요.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진우삼 회장님과 조용송 원장님, 제가 인사말을 스킵해버려서 죄송합니다. 그 뒤에 듣겠는데요.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 아리백 그린 뉴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시민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한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으니까요. 우선 앞에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린 뉴딜이 과연 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린 뉴딜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총체적인 지구 시스템의 위기 상태를 과학자들이 이미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게 사실로 다가오기 때문인 건데요. 오히려 저희 일반인들은 기후가 실제로 변했을 때야 이해를 하지만 과학자들은 미래를 미리 이제 예견을 하는 거죠. 이미 기후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산불이라든가 난데없는 폭우와 가뭄과 여러 개의 태풍이 한꺼번에 몰아닥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발전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디지털화 확대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지구 시스템 위기로 이번 코로나19 감염병도 생기다 보니까 소득 격차와 불평등 구조가 더욱더 악화되는 형태로 우리 인류를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딜 정책을 하자.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의 방향을 새로 만들고 새로운 산업의 방향을 정립을 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중물 형태의 재정 투자를 하고 동시에 규제 개혁을 하면서 이런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런 산업과 시장의 방향은 명확하게 그린이어야 된다. 그린의 핵심은 지금은 생태계 복원이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하고 녹색이고 특히 순환 경제 체제로 저탄소 체제로 전환되는 것. 그것을 이번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좀 이루어 보겠다. 그 시작을 좀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결국은 그린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가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봤을 때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에너지 사용에 의해서 나옵니다. 다음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예.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 87%를 다시 이제 이렇게 옮겨서 보니까 44%가 주로 석탄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이고
우리가 석탄발전소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설비를 아무리 수천억을 들여서 한들 이산화탄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석탄발전소 자체를 끄지 않는 이상 이게 줄어들 리가 없거든요. 발전산업에서의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게 전체 44%, 그리고 산업공정, 특히 제조업에서 제철 제광이나 석유화학이나 시멘트나 이런 데에서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수송, 다시 말하면 자동차죠.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일의 예를 많이 듭니다. 여러 나라 예를 많이 들고 있지만 제가 특히 독일의 예를 들었던 이유가 저기 보시면 그 2000년대에 2000년, 2001년, 2002년 이때를 수직으로 딱 잘라서 보시면 그때 석탄 발전이 50%였고 원전이 30%였고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10%가 채 안 됐던,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석탄 발전이 45%, 그리고 원전이 25에서 3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아직 신재생에너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재생에너지가 맞죠. 신에너지는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봐야 되고요. 이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는 아직 5%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011년에 원전 발전량보다 많아졌고 2018년에는 석탄 발전량보다 많아졌고 제가 2020년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벌써 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기가 56%를 차지하고 있고 원전과 석탄 발전소를 다 합쳐도 40%가 안 되는, 그렇게 역전이 된 게 2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네, 그런 뉴딜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력계통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것이야말로 공공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보시면 이제 독일에서 2000년에 한 3만 개 정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소였던 것이 2017년에 160만 개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현재는 거의 한 250만 개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있다고 합니다. 개별 발전기가 아니라 발전소가 이 정도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거죠. 저 빨간색이 풍력이고 노란색이 태양광이고 초록색이 바이오 발전소인데 이런 것들이 전국에 깔리는 것이 이제 기존에 있던 원전과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니까 덴마크도 군데군데 이제 석탄과 가스 발전이 있던 게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이렇게 바뀌게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아까 개통으로 다시 옮겨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전력계통이 과거에는 발전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따로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기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공장과 그리고 일반 집 가정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전국에 깔려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사실 소비지와 생산지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고, 그리고 전기가 쌍방향으로 소비지와 생산지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방사형으로 전력계통이 깔려야 되고, 그리고 쌍방향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수많은 발전소에 현재 실시간으로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제어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인프라가 새로이 확충이 되려면 전력계통망과 기존의 ICT 기술이 융합되는 형태의 재정 투자와 계획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저는 포도송이에 포도가 달리듯이 포도의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끝에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이 달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는 원전과 석탄 발전소가 대규모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송전망이 나오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주거지든 어디든 전국에 분산적으로 전력계통망이 빽빽하게 방사형으로 들어갔을 때 그 끝에 재생에너지가 수백만 개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달려서 그 전기가 서로 네트워킹이 되는 이런 미래 사회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 그게 또 그린 뉴딜의 정책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2번 넘어가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규모 하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죠, 재생에너지는. 하지만 이렇게 수백만 개의 발전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시장, 거기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2018년 에너지 원별 투자 금액을 빌리언 달러로 보면 재생에너지가 30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0조, 350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석탄, 가스, 화력은 다 합쳐도 이제 130조 정도밖에 안 되고 원전도 한 50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재생에너지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있고 특히나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2040년 넘어가면 1000조 이상의 시장이 열릴 거다. 2050년이 되면 거의 5000조 이상이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다음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OECD 2019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봤을 때 가장 꼴찌죠. 4.5%. 네. 그래서 글자가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4.5%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걸 오히려 어떻게 보냐면 지금 늦게 출발했지만 한국 시장만큼 재생에너지 시장이 큰 시장이 있을까라고 오히려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연간 발전량이 600테라와트 아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가 한 120기가와트 정도 돼서 독일이 현재 210기가와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에너지 전환을 할 때 120기가와트 우리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사이에 한 20년도 채 안 돼서 100기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20년도 안 걸려서 100기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이 들어가야만 어쨌든 최소한 절반 이상의 온실가스는 감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걸 20년, 30년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더 빨리 당겨서 10년 안에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현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시장이 얼마나 빨리 열릴 수 있냐 이렇게 보여지겠죠. 다음이요. 아리백 이 참여 기업이 전 세계에 2020년 4월 기준으로 235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단 하나의 기업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 기업들의 또 중간재로 상품을 수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리백 기업이 없다는 거에만 안도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아리백 선언을 하루빨리 끌어내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렇게 해야만 실제로 이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지겠죠. 그 끝단에서 만들어질 거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죠. 실제로 설치하고 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제조업에서도 이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이런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리백 선언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정책적인 유인 효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저기 보면 비전어블 트랜지션 시나리오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전이 강하게 들어간 형태로 2050년에 만약에 우리가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그럴 때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50만 명이 넘어서는 현재 우리나라 뭐 그 직간접 자동차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배터리 제조업과 관련 시장까지 합치게 되면 우리가 그린 뉴딜을 통해서 구현하는 갑자기 마이크가 꺼졌네요, 저절로. 제가 다시 켰습니다.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저탄소 경제가 구축이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자리,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디지털화를 통해서 줄어드는 일자리도 우리가 커버를 하고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세계적인 어떤 그 노력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은 기후악당 국가로 불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왜 우리나라에는 재생에너지 100%를 선언하는 기업이 없을까? 기업이 나빠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기업도 이게 아리백이라는 이 캠페인은 저는 기업의 마케팅 브랜드화 전략과 그리고 값싸진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 양쪽의 긍정적인 측면이 기업에게는 당연히 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닫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인허가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간접비가 너무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는 게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그 소비자 그리고 기업들이 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실은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큰 기업이나 저 같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바로 구매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다 이렇게 믹스된 석탄과 원전과 재생에너지 이걸 다 섞은 전기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뭐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건 다음에,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렇죠. 소비자가 에너지 원별의 구매 선택권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의 개선이 지금은 시급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산업부에서는 아직 우리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살 수 있도록 법제도가 이제 변경되기 전에라도 길을 좀 만들어 주려고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다시 재구매하는 형태로 REGO를 발행하는 걸로 녹색요금제를 준비하고 계시긴 한데, 저는 이제 그거는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정도로 하시고, 지금 제가 어쨌든 국회에 들어왔으니 여러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도 사지만 한국전력공사가 또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판매하도록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팔 수 있는 그런 전력회사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발전회사가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이제 협동조합을 몇 개를 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생산한 햇빛발전 전기를 제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국회에서 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백 선언이 한국에서 올해 안에 그 법제도가 좀 개선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 기조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